3.1혁명 101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고개가 갸우뚱하시네요. 비토크라시 뭐였죠? 거부. 무조건 거부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거부하는데 문제는 대놓고 거부하는 거는 의사파업 마냥 금방 알아서 이렇게 부정적 여론의 역풍을 맞아요. 그것보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노골적 비토보다는 문제가 되는 건 내용적 비토예요. 내용적으로. 동참하는 척 하면서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껴놓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 근데 내용적 비토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 누구라고요? 기자들. 언론의 역할이에요. 언론이 그걸 집어서 이거는 동참하는 것 같지만 내용적 비토다라고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이 선동을 하죠. 예, 그게 망국의 병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 잊혀진 영웅 시리즈입니다. 기억나시죠? 잊혀진 영웅 누구 있었습니까? 잊혀진 영웅 누구 있었나요? 여운형 선생님 그리고요 남봉 김영환 선생님 그리고 김육 선생님 대동법 했던 개싸움하고 막 군화 안면도 만드셨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온고지신의 혁신가. 온고지신의 혁신가. 누구 같습니까? 온고지신의 혁신가. 자, 누굽니까? 맞아요. 이순신 장군님이죠. 근데 일단요, 이 동상 잘못됐어요. 이게 최근에 해군사관학교에서 2017년도에서 만든 동상인데 이게 맞아요. 먼저 활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갑옷 스타일은 이거는 중국식과 일본식을 짬뽕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진짜 갑옷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칼을 지금 오른손에 빼고 계시죠. 그래서 칼집을 왼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있다면. 예. 칼도 아이고. 칼도 일본 칼이에요, 이거. 예. 아유, 크기는 맞아요. 이순신 장군님이 실제 키가 180에서 190 사이였대요. 예. 이거 밑에서 찍어서 그래, 밑에서 찍어서. 네. 그래서 2m짜리 장도를 차고 다니셨대요.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잊혀진 영웅입니까? 근데 잊혀진 영웅 맞아요. 우린 잘 몰라요. 자,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순신 장군님 하면 예, 당연히 생각나죠, 이거. 명랑, 그치? 또요? 하객진, 에? 난중일기. 이 정도가 다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순신 장군은요. 업적에 비해 저평가된 인물 중 1위예요. 맞아.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2시간에 걸쳐 할 거예요. 오늘은 온고지신의 혁신가. 온고지신이 뭡니까? 이따 설명할게요. 예. 먼저 이거 거북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예. 이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더 뚱뚱하고 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복원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거북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순신 장군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2010년대 이후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최고의 명장, 세계 최고인데 거의.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온고지신이 뭡니까? 중1 정도의 사자성어입니다. 이겁니다.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주특기였어요. 제가요, 이 제목을 진짜 힘들게 정했어요. 원래는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요. 영끌. 한솔아, 영끌이 뭐야? 영끌. 영끌이 뭐예요? 예. 영끌 이순신 장군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진짜 자기한테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하셨거든요. 영끌. 아니, 싹쓸이 이순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온고지신. 자, 왜냐?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판옥선이라는 조선시대 우리나라 주력 전함이에요.
명종 때 만들었고요. 그 전에는 맹선이라 그러는 합판 한 장짜리 얇은 배였는데 이거를 판옥선으로 개조했어요. 명종 때. 근데 그러니까 이미 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은요, 이 판옥선에다가 대포를 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배에 대포를 달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판옥선에 대포를 달았더니 이게 바로 대포 쭈르륵 달았어요. 옆에다 이렇게. 이게 바로 근대식 전함이 됐어요. 요즘에 우리 해군 전함들 있죠. 다 대포로 싸워요. 미사일로 싸워요. 근데 이렇게 배에다가 대포를 처음 단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처음이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고려 말에 최무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화약을 발명하신 분이에요. 장군이에요. 중국에서 화약을 최초로 개발했는데 1급 기밀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중국에서 핵폭탄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걸 외국에 알려주겠습니까? 전혀 안 알려주죠. 우리나라 최무선이라는 무장이 똑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진포대첩이라고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고려시대로 괴롭혔어요. 그 진포대첩 때 처음으로 대포를 사용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 당시 배는 굉장히 약했어요. 고려 때 이 배는. 우리 배는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외구의 배를 다 깨부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대포 소리에. 놀래가지고 다 육지로 상륙했어요. 그러자 육지에서 기다리던 이성계와 최영이 그거를 다 무찌릅니다. 외구들을. 그래서 이성계가 그때부터 커서 조선이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진포대첩에서 대포는 실제적으로 적을 섬멸하거나 죽이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그냥 무섭지.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최초로 이렇게 판옥선에 대포를 달아서 전투에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조선 전역 해전도라는 일본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다 이건 일본 배들이에요. 일본 배들. 일본 배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특징이? 낮고 또? 뭐가 많지? 뭐가 많아? 좋아. 잘 얘기했어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여기 있어요. 여기. 빨간 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긴 구멍과 동그란 조그만 구멍이 보이죠? 확대해서 보면요. 긴 구멍, 동그란 구멍, 세모 구멍 이렇게 있죠. 긴 구멍은 뭐 하는 구멍일까요? 일본 배의 긴 구멍? 아니요. 노젓는 구멍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동그란 구멍은 뭘까요? 맞아요. 총 쏘는 구멍이에요. 세모 구멍은 뭘까요? 관측이에요. 관측.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한소리가 얘기했어요. 지금 일본 배가 느낌이 어때요? 보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 얘기할게요. 이게 아까 그 일본 배예요. 안택선이라고 불러요. 안택선은 소, 중, 대가 있어요. 소는 한 30에서 50명 키우고요. 이게 중이에요. 죽은 한 120명 하고요. 대는 250, 300명 태워요. 전함 크죠. 근데 문제가요. 이겁니다. 대형 안택선의 경우 승조원 40명, 전투원 200명, 총 250여 명이 타요. 승조원 40명이라는 소리는요. 노젓는 사람, 또 돛대도 만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배에서. 40명이에요. 전투원이 200명이래요. 어떻게 하자, 뭐 하자는 소리입니까, 이거? 전투 방식이 어떨까요? 그거예요. 고대 시대의 해상전은요, 세 종류예요. 1. 백병전. 배끼리 붙어가지고 우리 전투원이 넘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배도 내 거 되죠. 배에 싣고 있는 물건들 다 내 거 되죠. 약탈에 특화되어 있는 거, 백병전. 2. 또 뭐가 있을까요? 충파라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상대방 배를 뽀개는 거예요. 들이받아서. 충파가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화섭전이 있어요. 불화살이나 불덩어리를 쏘아서 상대방 배를 태우는 게 있어요. 근데 배가 어디에 있죠? 예, 잘 안 돼요. 화섭전은. 돛을 태우는 정도는 되죠. 이게 고대 전투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요, 근대식 전함이에요. 이게 최고입니다, 진짜. 자, 왜구들이 여기 200명, 지금 전투원 200명 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흔히 얘기하는 사무라이들이에요. 일본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임진왜란 발발 200년 전 동안 일본이 전쟁을 치렀어요. 일본 내전을. 각 번끼리, 우리나라는 뭐 한 도끼리 싸운 거예요. 싸워서 통일을 했어요. 근데 통일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력 집단들이. 200년간 싸움에 특화된 사무라이들이 전국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케어하든가 없애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복록을 줘서 케어해서 돈 주고 몇몇 사람들을 조선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즉 여기 이 안택선에 타고 있는 전투원 2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맞아요. 사무라이들. 싸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배랑 붙으면? 100% 집니다. 100%. 그런데 전쟁 발발 1년 2개월 전에 이순신 장군이 해군이 돼요. 그 전까지 육군이었어요. 육군이었어요. 해군이 돼요. 그 당시에 육군, 해군 구분이 없어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좌천을 당한 거예요. 저기 지방으로 가! 네, 지방 갔어요. 전라 좌수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나라 고려에 이런 일이 있었네? 콜. 고려시대 최무선 장군이 했던 것처럼 대포를 실자. 그때는 배가 맹선으로 되게 약했는데 지금은 판옥선이야? 대포 실을 수 있어. 대포 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바다 하면 흔들리죠. 이 당시 대포 되게 지금에 비하면 볼 것 없잖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대포로 얘를 꽝 쳐서 침몰시키는 게 목표예요. 붙으면 무조건 우리가 지니까. 붙으면 진다. 안 붙게 해야 돼. 그러면 붙기 전에 침몰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요. 녹군 90명, 포병 36명, 궁수 18명, 그리고 해서 150여 명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녹군과 포병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거 설명할게요. 먼저 이게요, 세계 최초로 전문 포병을 양성했습니다. 포 쏘는 사람. 그건 포복이고, 그건 포복. 포병은 포 쏘는 사람. 니들은 대포만 쏴. 전투 필요 없어. 대포만 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 좋고 이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꼼꼼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준 어떻게 잘하는 줄 알아? 요즘 현재 대포는요, 자, 각도 삐리릭 빵 이렇게 쏴요. 이 당시 대포는 그거 없어요. 각도가 일정돼 있어요. 그냥 고정시켜 버렸어요. 고정시켜 버리고 이거를요, 육지에서 미리 훈련한 겁니다. 육지에서 각도를 이렇게 고정시켜요. 그리고 외국 있죠, 외국. 외국의 조총의 살상거리가 50에서 80m 사이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m로 고정시켜버려요. 즉, 일본의 총알은 맞지 않고 우리 대포는 날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포는 한 1km도 날아가거든요. 멀면 멀수록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거리가 100m인 거예요. 쟤네 총은 안 맞고 우리 대포는 맞고. 그렇게 100m만 딱 날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어떤 훈련을 했냐? 언제라도 100m 맞출 수, 정확히 100m만 날아가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진법을 도입한 겁니다. 진법. 진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하객진 얘기했잖아. 원래 진법은요, 육군의 병서에 있어요. 해군의 최초로 진법을 적용한 거예요. 이 진법이 되려면 정확한 포격이 가능해야 돼요. 정확한 포격. 이거를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낸 거예요. 정확한 포격을. 어떻게 했냐? 녹군, 포병, 연병의 유지 연계를 했어요. 그게 뭔 소리냐? 자, 바다에서, 일단 이 사람들은요, 포병들은 육지에서 무조건 100m 날아가게 맞춰놨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1. 바다에서 배가 흔들릴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고정시켜야 돼요? 안 흔들리게. 녹군. 녹군이 그래서 90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 배가 녹군이 90명인데요. 한 노당 4명씩 붙여요. 한 노당.
우리 노 이렇게 젓는 게 아니에요. 노 하나당 4명씩 붙이고, 그리고 5명이 한 조예요. 한 명은 뭐 할까요? 쉬어요. 돌아가면서 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일정한 그게 나오게. 이해되시죠? 5인 1조인데 한 명은 쉬게 만들어요, 늘. 돌아가면서. 그리고 노꾼들을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배가 안전될 수 있도록. 꽤 커. 꽤 커. 그 노가 지금 4명이 저야 정도로 큰 노라니까. 그래서 실제 이 길이가 한 30에서 50m 돼, 배가. 그리고요, 이 노꾼들이 배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연병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연병? 요즘 말로 하면 연락병, 관측병이에요. 바다에 갔어요. 육지에서는 무조건 100m 맞춰놨다 그랬죠.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은, 요즘에 실제 군대에서 해요. 적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눈대중으로 100m를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연병은 그것만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도 군대에서 대충 배워요. 100m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이다, 100m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좌현, 전원, 발사 준비, 노군 안정, 배가 쭉 안정돼요. 좌현, 발사! 빠바바방! 해서 왼쪽에 6에서 9개의 대포가 발사해요. 그러면, 자, 180도 회전! 그럼 배가 이렇게 대포 양쪽에 있잖아요. 그대로 180도 회전해요. 그럼 이제 오른쪽 배가 또 발사해요. 오른쪽의 대포들이. 그동안 왼쪽에 있는 대포는 뭐 할까요? 장전하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게 요즘 해전에서 하는 일이에요. 요즘 해전에서.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예. 그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일본 외국 배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이 못 오겠죠. 가까이 못 올 거예요. 100m가, 쟤네들은 무조건 100m에 맞추는구나 하고 100m에 안 와요. 그리고 이 연병이 하는 일이요, 100m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또 있어요. 연락병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 배에만 타 있을 거잖아요. 다른 배 어떻게 연락해요? 이 사람이 했어요. 2가지 방법. 연을 띄워요. 1번 연 떴다 그럼 하객진이다. 2번 연 종진이다. 뭐 이렇게 연으로 띄우고 화살로 또 연락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에 있어서 얼마나 연습이 중요한지, 연습이 또 연락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요, 화약과 포를 대량 생산했어요. 이 화약을요, 그 당시엔 첨단 무기잖아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순신 장군이 연구를 통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염초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염초. 화약에서. 우리말로 하면요, 황인이 필요하거든요. 아니요. 우리나라 초가집 지붕 밑에 그게 있대요. 그걸 발견해서 대량 생산한 거예요. 요건 다음 주에도 얘기할게요. 또 다음 주에 합니다. 그리고 포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포를요, 일본 포는 쇠예요. 우리나라 포는 청동이나 황동이에요. 쇠가 좋은 것 같죠? 아니요. 포는 쇠가 깨져요. 황동, 청동이 더 연해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포를 대량 생산하면서 육군에 대여를 해줘요. 이순신 장군의 절친 중에 유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리랑 맨날 요즘 말로 하면 카톡하고 놀았어요. 유라, 나 오늘 한산도에서 대박 쳤음. 쟤네 몇 명 죽이고 했음. 해요. 유리가, 좋겠다. 나는 너무 힘들어. 지금 난 원래 저기 충청도 쪽에 있었는데 지금 한양 근처까지, 여기 일산 고향까지 난 퇴각했어. 어떡하지? 외군이 몰려온대. 그래? 대포 빌려줄까? 그게 뭔데? 대포 알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빌려줄게. 절친 유리한테 대포하고 사람들을 빌려줬어요. 그걸로 유리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유리가 권율 장군님이십니다. 행주대첩이고 그게. 예. 실제 둘이 절친이었어요. 예. 그래서 맨날 유리한테 일렀어요. 야, 원균, 이 XX 같은 놈 막 이러고, 그래서 권율 장군도 원균을 진짜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행주대첩 때 이순신 장군이 빌려준 대포를 쐈고요. 그걸 보자마자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순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쪼가서 도망갔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장약의 정량화, 포탄의 다양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
그거예요. 자, 얘네들은 100m만 날아가게 훈련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 외놈들이 150m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맞을 테니까. 이순신 장군이 유리한 게 이거예요. 자, 간단하게 화약을 대포에 넣고 포탄을 넣고 빵 쏘면 발사하는 거잖아요. 한 포를 뜯어서 넣으면 100m 날아가는 거예요. 두 포를 뜯어서 넣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화약 옆에 포들이 있는 거예요. 50m짜리, 100m짜리, 150m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연병이 야 150m 3호 장약. 실제 요즘도 그렇게 해요. 박격포 쏠 때 뭐 몇 호 장약 발진 뭐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거를 500년 전에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포탄의 다양화. 이 당시 포탄은 뭐냐면요. 쇳덩어리예요. 우리 총알이 그러잖아요. 지금. 총알이 몸에 박히면요. 총알의 작용은 그냥 여기 우리를 뚫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 당시 포탄이 그랬어요. 나가서 빵 터지지 않아요. 쇳덩어리를 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자, 우리 조선 초기 세종 때 만든 여진족을 무찔렀던 무기가 있어요. 다연장포. 뭡니까? 화찬대 신기전. 빠바바바방. 세계 최초의 다연장 미사일포. 얼마 전에 재현했어 이제. 그 신기전도 여기다 싣고요. 대포 안에다가 비격천진뢰 쏴서 가서 폭발하는 것도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것도 만들고 그리고 조그만 돌멩이들 많이 넣은 거예요. 그거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따다다다다다다당 산탄총처럼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도 만들고 정말 다양하게 놓으셨어요. 맞아요. 그 미사일을 뭐라 그러지? 대장군. 예. 이거는 특히 거북선에 많이 실려 있었어요.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제. 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즉, 이 전까지는 상대방 배를 들이받아서 뽀개거나 붙여서 백병전 넘어가서 백병전 하거나 아니면 불태우거나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이순신 장군은요. 세계 최초의 근대식 함포해전의 창시자입니다. 즉 상대방이 붙기 전에 포를 쏴서 배를 격침시키는 이게 말은 쉽죠. 말은 쉽죠.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막 애들 시켰을 거잖아요.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어요. 1년 2개월 동안. 그래서 드디어 거북선도 완성하고 포도 다 실어서 배 진수식을 딱 했어요. 오늘. 근데 3일 후 연락이 옵니다.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인민연합이 발발한 거예요. 오늘 배를 다 완성시켜 진수식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인민연합이 발발했고요. 그 이틀이 지나서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특화되는 겁니까 진짜. 예. 그건 구라 아니야. 그건 구라 아니야. 나중에. 내일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근대식 함포해전을 창시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거북선 만들었다 외국이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해전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아예. 해전의 역사를. 그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판옥선에다가 철갑을 씌웠어요. 뭡니까 이게? 예, 철갑 돌격선을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당연히. 자, 판옥선에 철갑을 씌운 애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게 거북선이에요. 그게. 저는요. 이런 거 보면 한 가지 연구를 해봐야 돼요. 뭘 연구해봐야 될까요? 아니요. 과연 조선시대에 저렇게 철을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었는가? 해보니까요. 이 철갑의 두께가 사람이 왜구들이 백병전이 전문이니까 남의 배에 올라타는 게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못 올라타게 하려면 튼튼해야 되고 대포도 견뎌놔야 되고 쇠꼬챙이도 길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쇠판의 쇠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4에서 8톤이 필요해요. 대충 4에서 8톤. 과연 조선시대에 그만한 쇠가 있었는가? 예, 충분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1년에 공식적으로 국가에 바치는 쇠의 양이 약 40톤에서 50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면은 훨씬 더 많았다는 소리고 결정적으로 울진, 포항 그리고 옛날 가야에 있었던 데 있었죠. 거기가 우리나라 철 주산지예요. 충분히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자, 이 거북선의 모양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제 또. 근데 우린 거북선이라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귀선, 귀는 거북귀자예요.
한자죠. 한글이에요. 거북배. 둘 중에 하나를 불러야 돼요. 귀선이나 거북배. 근데 이제는 거북선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잘못된 말이지. 예, 거북배, 귀선 이렇게 불러야 돼요. 기록에는 귀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에는. 세종실록이, 아니, 실록이라든지 아니면 난중일기에는 귀선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만들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고려 말부터 구전으로 귀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 말에 일본 애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왜구들이 하도 우리 배로 뛰어드니까 우리 배로 못 뛰어들게 맹선이라는 고려시대 좀 그 당시에는 좋았지만 지금 보기엔 허접한 선에다가 뚜껑을 한 거예요.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또 고려시대에 귀선이 있었다는 말이 구전으로 전해져요. 그거를 태종이죠. 태종 시대에 만들었어요. 실제로. 태종실록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게 귀선이. 이거를 맹선에 씌웠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왜 맹선에만 씌워? 야, 반옥선에 씌워보자. 씌웠어요. 그리고 층을 하나 더 높였어요. 더. 그랬더니 거북선이 된 거예요. 세계 최초의 철갑돌격선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요, 새로 개발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옛날에 쓰던 거 있죠. 그걸 현실에 맞게 개량을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자, 화약도 우리 이미 고려시대에 개발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예요. 그게 전략이고 전술이잖아요. 그걸 잘하신 거예요. 맹선도 우리나라에 이미 기록에 다 있어요. 아니, 맹선이 아니라 귀선도. 그거를 전략 전술에 맞게 바꾼 게 이순신 장군님이에요. 즉, 이순신 장군은요, 새로운 걸 하는 혁신도 열심히 하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거, 해오던 거, 내 손에 있는 거, 우리가 했던 거 있죠. 그거를 현실에 맞게 기가 막히게 적용하신 분이에요. 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제작하신 분입니다. 거북선이 왜 필요할까요? 전쟁하는데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질문 바꿀게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몇 대나 있었을까요? 단 3대. 단 3개. 왜요? 만들기 어려워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불탔는데, 거북선이 왜 3개밖에 없었을까요? 거북선이 좋은 거면 이걸로 100대 만들지? 판옥선은 나중에 100대 가까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그거예요. 전략에 맞지 않아서예요. 전략에 맞지 않아서. 자, 이게 거북선이죠. 특이한 거 말씀해 보시죠. 특이한 거. 색깔은 칠하기 나름이고. 용머리 입에 뭐가 있어요? 대포 있죠. 용머리의 용도는 뭘까요? 충각이에요. 충각이 뭐냐면 용머리를 돌로 만들었거든요. 빵 부딪혀서 뽀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거북선도 한 10대쯤 배랑 부딪히면 얘도 힘들잖아요. 앞에 대포 있죠. 앞에 대포 요 2개. 요 앞에 대포로 상대방의 이 배전을 다 빠방 싸서 부셔놔요. 나무니까 어차피 요 2개 대포를 부셔요. 그리고 용머리를 거기다가 푹 박아요. 그리고 용머리에서 대포를 쏴요. 누가 죽을까요? 상대방은 배 내부에 대고 대포를 쏘는 거잖아요. 그 용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배를 아주 쉽게 격침시킬 수 있는 게 거북선이에요. 일단 이 옆에 있는 대포로 상대방 배를 다 무너뜨려 놓고 그리고 용머리를 들이밀어서 완전 침몰 시켜버리는 그런 용도였어요. 그래서 한 대가 침몰됐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한 대짜리를 쑥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양옆으로 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거북선은 돌격선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무슨 진법이에요? 이게 하객진이에요. 학의 날개를 핀 것처럼. 원래 있던 거예요. 이순신만 쓰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객진의 결정적인 하객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 저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죠. 적배가. 안택선이 들어와요. 그러면 일정하게 빵! 쏠 수 있는 이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저기 들어왔을 때 한 방에 빵! 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일정한 대포술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외구들이에요. 이렇게 하객진을 펴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 들어가면 되죠.
근데 꼭 들어가야 돼. 이겨야 돼, 얘네들. 그러면 하객진은요, 돌진에 약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게 실제 영화 장면이에요. 영화에 재현한 거예요. 하객진이죠. 근데 이 앞에 배들 있죠. 전체가 빵 하면 이 앞에 것들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우르르 돌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까지 오면 얘네가 대포를 못 쏴요. 붙어버리면. 그렇죠? 이게 하객진의 약점이에요. 즉 하객진은 접근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거북선의 용도는 뭘까요? 그거예요. 접근하는 배들에 가서 몸빵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북선은요, 하객진을 펴고 있으면 한 대 정도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돌진해 올 때, 이게 돌격선이잖아요. 외구가 타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포는요, 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죠. 거북선의 대포는 직사화기예요. 왜냐하면 배 바로 옆에 붙어서 옆으로 쏘니까 곡선을 물론 쏠 수는 있어요. 근데 다 대부분 직사로 쏴요. 그래서 장궁전을 많이 쏴. 장궁전, 미사일 같이 된 거 있잖아. 그래서 거북선은 직사화기예요. 남에게 쳐들어가서 거기서 옆으로 빵! 해서 우르르 무너뜨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놈들 입장에서요. 봐봐요. 멀리 있으면 판옥선의 한 포가 점사예요. 점사가 뭐냐면요. 점사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세 발? 아, 그거 말고. 점사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전술용어인데요. 여럿이서 다대 다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적군 한 명에 대해서만 쏘는 거예요. 다 같이. 1.4. 그러면 그 하면 확실히 죽겠죠. 이게 뭐 어떤 용도냐면요. 상대방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이거를. 왜냐? 한 번에 한 명씩 확실히 죽이잖아요. 다음 예차례거든. 다음 예차례. 다음 예차례 되잖아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따다다다다 막 쏘면 안 죽을 수 있지만 10명에서 한 명을 쏘니까 얘는 확실히 죽거든요. 하객진이 점사예요. 멀리 있으면 한 대는 확실히 죽여요. 한 대 빠방 하고 전체 다 이거 보세요, 지금. 배가 다 이렇게 옆으로 서 있죠. 근데 개 중에 몇 개는 옆으로 안 서 있죠. 도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좌연에서 빠방, 돌아서 우연에서 빠방, 또 좌연에서 빠방 이렇게 쏘는 게 되게 빨리 쏘는 거예요, 이 느낌에는. 그러고 있죠. 점사당한 거 있죠. 그럼 야, 어쩔 수 없다. 하객진이다. 돌격이다. 했더니 거북선 튀어나오죠. 야, 그 100m 밖으로 도망가자. 150m. 했더니 장약 1.5 장약 쓰자. 150m 날아오죠. 미치겠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즉 이수진 장군님은요.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거 없던 걸 개발한 게 아니에요. 다 있던 거 있죠. 있던 거. 판옥선도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귀선도 원래 있었어요. 그걸 개량했어요. 그리고 대포도 원래 있었어요. 그걸 개량했고 사람들 열심히 훈련시켜서 자기 전략과 전술, 우리의 적이 일본이었으니까 이때 그 외구의 전술에 맞춰서 우리 전술을 특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님의 전략의 천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거북선의 활약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적에게 쳐들어가서 배 옆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 들어가서 쭉 가라앉겠죠. 이게 거북선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돌격해오는 게 같이 돌격해 들어가서 배 죽이고 이렇게 배를 다 부시는 거북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즉 거북선은 많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예, 한 전장에서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나중에 후기에도요. 최대 5대의 거북선이 있었대요. 최대. 각 해역마다 한 대씩만 이렇게. 예. 자, 근데요. 이 당시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 원수 누구 있었습니까? 원균. 원균은요. 경상도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 근데 경상 좌수사가 원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원균은 해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 왜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원균이 혹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원균이 했던 일? 제일 처음에 원균이 했던 일. 자기의 모든 해군의 배를 다 침몰시켜버리고 육지로 도망갔어요. 왜요? 바다에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 배를 이순신한테 갖다 줬으면 인주나라는 더 빨리 끝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그래요. 아니, 이거 다 이순신이 잘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이순신이 나중에 모함을 당해서 투옥당하고 백은용은 하잖아요.
그때 원균이 이순신 자리에 들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말아먹었어요. 그 다 죽고 다 망하고 딱 12척 남은 거예요. 그때. 장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이순신 장군님이 그걸 제일 잘 보여줬어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다. 그거는 2탄이에요, 이제. 그거 2탄이고요. 자, 전쟁의 결과입니다. 23전 23승. 이거는 거북선이 참전한 거예요. 거북선이 참전하지 않은 전쟁 35전에서 육무. 나머지 다 승리. 육무는 뭐냐면요. 서로 그냥 헤어진 거예요, 그대로. 35전 육무 29승이에요. 이게 이순신 장군님이에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외선은 총 500여 척이 침묵했어요. 500여 척이. 근데 아군 사상자는 100여 명. 그리고 아군 침몰한 전함 제로. 얼마나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당시에 일본 왜군과 전투하다가 약 100여 명이 약간 못되게 죽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한테 죽은 아군이 100명이 넘어요. 왜요? 맞아요. 탈영했거나 군율을 어겼을 경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역병이 돌았거든요.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그만큼 전투를 잘한 거예요. 예. 그리고요. 왜군의 보급으로 완전 차단.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왜군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군은요. 일본에서 사람들 싣고 오기도 벅차잖아요. 거기다가 식량을 싣고 오지 못했어요. 식량 자체가 조선 땅에 가면 먹을 게 많다고 그래서 거둬들이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협조를 안 해요. 걷어서 둬야 될 거잖아요. 왜군에가 협조를 안 해요. 그냥 다 산으로 들어가 버려. 불태워버려. 그게 우리나라 민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보급이 와야 될 거잖아요. 이제 먹을 거, 마시고 이런 거 보급이. 그거를 이순신 장관님 다 끊어버린 거예요. 보급이 끊기니까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군이 더 이상 북쪽으로 못 올라간 이유가 우리나라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보급이 없어서예요. 보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상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요. 육지의 의병들이 활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간단하게 왜군들 입장에서는 음식도 안 와요. 우리나라에서 음식도 안 와. 그리고 어쩌다가 왜군도 한두 명 죽을 거잖아요. 병사가 보충돼야 되잖아요. 오지 않아.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의병들이 잽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특화된 사무라이고 인원도 많고 의병들은 그냥 조선시대에 낯들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민초들이고 전면전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게릴라전 한 거예요. 밤에 자고 있으면 와서 깽가리 치고 가고 잠 못 자게. 그리고 불화살 한 3대 쏘고 가고.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일본군이 한 10,000명 자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불화살 딱 3대가 날아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일어나겠죠.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 길도 모르는데 길 물어보면 이렇게 이상한 데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병들이 짜잘짜잘하게 게릴라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게 이순신 장군님이 복무를 끊어버리니까 얘네들은 작은 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작은 거에도. 그래서 의병들이 많이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전쟁 후 전략의 롤모델가 화제가 됐어요. 이게 뭔 소리냐?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최고의 병법서 뭐로 알고 계십니까? 손장법 들어봤죠? 손장문법.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를 해요. 군에서. 그러면 장군 손자병법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자병법에 따르면. 근데 임진왜란 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요.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전략에 의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요. 명나라 수군 총제독에 임명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파병했잖아요. 수군도 있었어요. 그때 수군 대장이 진립이에요. 이순신을 되게 고깝게 봤어요. 막 태클 걸었어요. 근데 이순신이 싸우는 거 보더니 완전히 존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넘겼느냐. 진립이 명나라 수군 총대장이에요 지금. 근데 이순신 장군 우리 군대도 지휘해 주세요. 이렇게 넘긴 거예요. 지휘권을.
명나라 장군이 우리나라 이순신한테, 요즘 말로 할까요? 미군 해군 총사령관이 우리나라 일개 장군한테 우리 미군 좀 다스려주세요 한 거예요. 왜? 이순신이 시킨 대로 하면 안 죽거든요. 그리고 명나라 병사가 흐트러지잖아요? 우리나라 군사처럼 똑같이 죽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명나라 당시 황제가 이순신을 아예 그냥 수군 총대장으로 임명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제가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하면서 느낀 거는요, 이순신 장군은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상황을 철저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즉, 환경 탓 1도 안 했어요. 이 모든 전과가 옆에 원균이라는 원수 같은 새끼 하나 있었고요. 또 저기 한양에 누구 있었어요? 선조. 그건 이제 다음 제 얘기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뤄낸 겁니다. 여러분, 뭐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집이 어떻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순신 장군은 이 와중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에서 내게 뭐가 있는지 보세요. 내게 뭐가 있는지. 원균이 했던 거는요, 제가 뭐가 있는지 봤어요. 제가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배 다 침몰시켜버리고 육지로 도망가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요, 제가 뭐가 있는 걸 보고 내가 뭐가 있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님의 인간됨, 뭐 그런 것들, 인간관계, 또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